중동과 미국의 LNG, 원전 기자재 설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S&T 에너지도 원전 관련주로 좀 보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탑티어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그런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받기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원전주 중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S&T 에너지가 신고가 영역인데 S&T 에너지는 이제 원전과 LNG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를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게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공랭식 열교환기 탑티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고요. 국내에도 공랭식 열교환기를 하는 업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교환기는 초대형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교환기는 당연히 원전에도 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LNG 복합 화력에 더 많이 쓰입니다. LNG의 무역량이 2030년까지 600만 톤으로 24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만큼 S&T 에너지의 이 설비가, 발전 설비가 원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완벽하게 원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S&T 에너지나 BHI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동에서 공랭식 열교환기를 꽉 잡고 있는데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실제 수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이 EPC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또 복합 화력 관련된 LNG 관련된 이 발전 프로젝트 관련돼서 벡텔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탑티어인데 벡텔 에너지한테 750억 가까이 수주를 신규로 받았고 추가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이 LNG가 너무 중요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동은 LNG의 대부분을 카타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카타르는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공랭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이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 플랜트에서 생산된 유체, 그죠? 유체를 핀튜브라는 관에 핀튜브 관,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핀튜브 표면을 확장시켜서 대류의 방식, 열의 방식 우리 많이 배웠죠. 지구과학 시간에 대류, 전도, 복사. 자, 대류의 방식으로 열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유체 자체는 핀튜브 안을 흐르게 하고요. 유체 밖에 발생한 열을 핀튜브의 겉면을 통해 핀으로 확산해서 그거를 밖에 날개 모양의 회전 날개가 있는 팬이 있어요. 냉각팬으로 이 열을 어떻게 해요? 차가운 바람 위에서 아래로 쏟아면서 튜브 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로 열을 냉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공랭식 열교환기 업체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카타르가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많진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LNG의 교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LNG 미친 듯이 수출할 테니까 중동 너네 LNG 받아. 아시아 너네 LNG 받아. 그래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미국 LNG가 싸니까. 그리고 심지어 LNG 엄청나게 수출한 나라 어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불안해졌죠? LNG 수급이 유럽 내에서. 그래서 유럽도 미국 LNG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타르만 해수 냉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카타르를 제외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오만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미친 듯이 이 공랭식 열교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마침 LNG를 수출한다고 하니까 그 미국이 LNG 수출하는데 이 S&T 에너지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필수 기자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실제 신규 수주 중에 천연가스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천연가스가 LNG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석탄 화력과 석유화학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 앞으로 연간 공랭식 열교환기 필요한 게 100기에서 125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이 총 40기에서 50기의 15개 트레인, 기수로 치면 LNG 600기에서 750기를 신규로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100기에서 125기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미 창사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1분기 누적 수주 잔고만 9,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LNG의 캐파는 연간 15%씩 증가해서 2028년에 4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공랭식 열교환기는 언제까지 성장하냐? 2030년까지 7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다양한 LNG 프로젝트가 FID라고 하거든요.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11개의 당장 지금 최종 투자 결정 단계를 진행하는 게 11개의 LNG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S&T 에너지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지금 기대되는 것만 해도 루이지애나, 드리프트, 그 다음에 텍사스, 그 다음에 커먼웰스,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이렇게 6개 이상의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S&T 에너지가 중동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중동 사우디의 가장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아람코의 2025 IKTBA 포럼에서 HRSG 페어레스 보일러 메인 벤더로 S&T 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LNG가 석유가스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높은 가동률 때문에 에너지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전은 오래 걸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LNG 복합 화력 발전을 쓰려고 하고 있고 북미와 중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아람코뿐만이 아니라 ADNOC라고 있어요. 아부다비 국영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여기 역시도 핵심 공급업체로 S&T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미국의 LNG 그리고 원전 기자재 설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S&T 에너지도 원전 관련주로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원전의 핵심 주기기, 반응로, 가열기, 원자로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그 26조 중에 약 8조 5천억, 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의 일단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탑티어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오클로, 엑스에너지 여기에 이미 다 투자가 돼 있고 지분 투자를 했고 그런 업체들과 기자재 공급 계약을 받기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커지느냐.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372기가와트인데 앞으로 검토 중인 원전과 건설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의 기수는 416기로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총 설비 용량 역시도 40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1분기 5월달 기준으로 5건의 약 4조 3천억의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원전 수주가 아니고요. 가스 복합 LNG 관련 수주입니다. 카타르의 피킹 유닛, 사우디의 루마, 그리고 사우디의 나이리아, 그리고 PP12, 그리고
6월 달에 최근에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이랑 오만포 가스 복합 발전 계약을 9,500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가스 LNG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로 갖고 있는 거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미 14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SMR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원전의 주도권을 완전 뺏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가장 핵심 파트너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코바니 원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체코에 테뮬린이 있습니다. 테뮬린이 3, 4기 관련돼서 원전 추가 수주 역시도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의 원전의 기술로 치면 가장 1등,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파운드리 딱 이거죠. 자, 엔비디아로 치면 뭐가 있죠? TSMC 같이. 그러니까 원전으로 치면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고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TSMC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 근데 대형 원전의 주기기는 한수원이 수주를 받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가 좋은 상황이고요. 중장기 이익 개선이 그러면 언제 본격화될 거냐? 아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당장 올해 이익 개선이 본격화가 아니고요. 27년부터라고요.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내에서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동남아하고 중동에서 포지셔닝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유럽, 미국 다 골고루 수혜를 받겠다는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7월 달에 이 드디어 SMR 관련된 모듈 표준 설계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가 계약을 맺을 거고, 그걸 관련돼서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기자재 업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 동남아 모두 신규 원전 도입 또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의 모멘텀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원전에 가려져서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게 바로 가스터빈이거든요. 발전 가스터빈. 총 6개 업체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 G버너바, 미쯔비시, 그 다음에 캐나다의 BWXT 요 4개 업체가 이미 공급이 꽉 찼어요. 27년까지. 28년도 거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스터빈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가스터빈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가스터빈 관련돼서 한수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4기를 납품하면서 실제 글로벌로 가스터빈 수출에 대한 기대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중동과 미국 모두 가스터빈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쟁업체들이 이미 다 27년도 물량까지 다 찼기 때문에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쪽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 캐파는 대형 원전 총 7기가와트, 가스터빈 총 3040메가와트, SMR 총 10기.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9년까지 13조 5천억의 수주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스터빈 약 1조 9천억, SMR 1조 2천억, 대형 원전 5조 8천억, 다 더하면 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캐파 늘려가지고 신규 수주 13조 5천억은 충분히 초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글로벌 관점으로 보자. G버너바가 시총이 180조에서 200조 왔다 갔다 하고요. 지멘스가 약 100조에서 120조 왔다 갔다 합니다. 미쯔비시가 100조에서 한 110조 왔다 갔다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얼마까지 왔죠? 한번 볼까요? 오늘도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했는데 네, 37조입니다. 37조. 네. 그러니까 G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 비하면 시총이 3분의 1에서 적게는 6분의 1 사이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기술력이나 어떤 제품 경쟁력이나 G버너바나 지멘스랑 미쯔비시 중공업에 떨어지냐? 그건 아닌데 그건 있죠.
자, GE 버너바나 지멘스나 미쯔비시의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크죠. 그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그죠? 글로벌 업체들이랑 시총 차이가 나죠.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겁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4%도 안 되는 이익률이었는데 2027년 기준으로 8.8%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원전과 가스터빈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S&T 에너지 관련된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커먼웰스 프로젝트, 또 뭐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 뭐 있죠? AI 관련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모든 가스 발전과 관련된, 심지어 메타와 구글, MS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스, 천연가스를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천연가스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짓는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을 누가 공급할 거냐? GE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는 이미 다 목이 찼다. 그런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의 모멘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굳건하게 시가총액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 밑단에 현대건설, BHI, S&T 에너지도 같이 간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좀 소외된 주식으로는 S&T 에너지를 보시고, 하지만 S&T 에너지를 내가 투자하더라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은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9등까지 올라왔다. 그 시가총액의 퀀텀 점프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YD는 다른 전기차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5월달 데이터에서는 테슬라 제치고 이제 BYD가 판매량 1등을 기록했는데, 저는 그걸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엄청나게 컸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냉정하게 좀 잘 공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국내 전기차 업체들, 국내 배터리 업체들 힘들다는 것만 강조해서 부각돼서 언론이 나오고요. 중국 전기차 문제 있는 건 또 얘기를 잘 안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공정하게 중국 BYD가 어떤 문제가 있고 중국 그 CATL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중요도 있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그 기사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 같고,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가격 경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2의 헝다 사태, 부동산 난리 났었잖아요, 헝다. 그것처럼 BYD가 제2의 헝다 사태에 나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제가 초반에 그 BYD 부채, 빚 관련돼서 한 78조로 기사를 봤는데, 그게 실제로는 뭐 150조, 200조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BYD가 그 밑에 협력업체들한테 지급하지 못한 돈, 어음이 있잖아요. 미지급금 어음 끄는 것만 7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막 엄청 막 호황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전기차 업체도 어렵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뭐 양극재 업체들 힘든 것만 부각할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 업체들도요, 이 극심한 과잉 생산 경쟁 때문에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이 48%까지 떨어졌어요. 50%가 안 됩니다. 아까 LG엔솔 51%, 야, 우리 글로벌 1등 업체인데 51%밖에 안 되냐? 중국 업체들도 지금 49%밖에 안 된다고요. 굉장히 부진한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동차 분석가 존 머피에 따르면 수요 부족과 극심한 가격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국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YD가요, 지금 자동차 판매 가격을요, BYD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팔아보겠다고 깝죽깝죽 대다가 지금 못 팔고 있죠. BYD가 지금 가격을요, 판매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35%에서 40%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습니다. 싸게 안 팔겠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이번에 관세 붙이나 안 붙이는, 우리 7월 달에 관세 25% 나와? 10% 가격 인상할 거야 그랬어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BYD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가격을 35%나 다운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불가피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조차도 중국의 소셜미디어가 아니 당장 한 주 지나면 전기차 가격 더 떨어질 건데 왜 지금 차를 사? 언제 다음 주에 더 싸질 텐데? 그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가 이하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할인 경쟁을 중국 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BYD가 1등인데 이 정도면 나머지 업체들은 어떨까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기사난 중국의 체리 자동차가 왜 중국의 CATL한테 발주를 안 주고 LG엔솔한테 발주를 줬을까? 1조 넘는 금액을. 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보니까 원통용 배터리야. 468. 중국은 뭘 하죠? 각형 배터리를 합니다. 각형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BYD가 거의 가격 덤핑 수준의 판매를 하면서 그냥 박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BYD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나머지 업체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BYD가 촉발한 가격 경쟁 때문에. 공장의 절반도 못 돌리고 딜러망이 붕괴되고 대리점 불실해지고 공급업체 쥐어짜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상황이 작년에 이미 16개 전기차 브랜드가 퇴출됐대요. 시장에서. 올해 13개가 새로 또 진입했대요. 그러면서 13개, 새로 진입한 13개 브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엄청 했는데요.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량이 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국 차들이. 그래서 BYD 지금 아까 부채 얘기가 76조에서 100조 얘기 나오는 거고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CAAM이라는 데서 테슬라와 BYD 지리 16개 중국의 메인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가격 경쟁을 자제시키겠다는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 관련 조항 독점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네 또 스스로 이 약속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생각보다 5월 달에 판매 데이터가 한 달 테슬라를 역전시키는 현상이 나왔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만큼 BYD 차가 냉정하게 전기차로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 부분을 빼고 근데 지금 가격 부분도 BYD 말고 지금 폭스바겐의 ID4 시리즈라든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기아차의 EV3라든지 EV 시리즈라든지 또 캐스퍼, 현대차의 캐스퍼 그리고 GM이나 포드나 테슬라에서도 지금 중저가에 포지셔닝된 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으로 보고는 BYD를 선택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BYD 죽쓰는 동안에 현대기아차는 테슬라 제치고 일시적으로 1등을 하긴 했지만 BYD가 지금 7,200대 정도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동안에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 9하고 EV4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출시를 합니다. 4분기에는 아이오닉 6 출시를 하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 20%대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중국에 뺏긴 점유율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고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GV60, GV70, GV80이 전기차 라인업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BYD가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점유율이 올라온 부분을 또 유럽의 자체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이런 제네시스 시리즈, 아이오닉 시리즈, EV 시리즈, 캐스퍼 이런 차들한테 계속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실제 좋은 차, 차별화된 디자인, 그리고 차별화된 성능, 이제 차별화된 가격까지 잡으려고 하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유럽의 원래 완성차 업체들, 유럽에요. 지금 체코하고 튀르키예 현대 공장을 지금 두 곳 중심으로 생산량을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EV3랑 유럽의 판매명은 잉스터입니다. 잉스터. 캐스퍼 EV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잉스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3천만 원대 팔리거든요. 이거 BYD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저는 BYD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래서 BYD가 어려우면 CATL은 어떨까? CATL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숨기고 있는데 업계 재편되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니까 CATL 뭐 미국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유럽 데이터가 5월 달에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성장이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 역성장으로 지금 현재까지 5월 아마 중순 데이터까지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 역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중국 업체들도 쉽지 않다. 국내 업체들 주가 빠지는데 중국 업체들 거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BYD, CATL 모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할인 정책 35% 차가 잘 팔리면 35%나 절대 할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BYD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격 덤핑, 부품업체 쥐어짜기가 전체 이 중국 전기차의 밸류체인 업체들을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부가 이걸 계속 보조금 주면서 몇십조, 몇백조의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는데 그럼 중국 내에서 이미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진출 못하고 유럽 가서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고 아시아 가서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 데이터가 아시아나 러시아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럽에서 버티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BYD급의 가격 저렴한 차는 지금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BYD가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ID4 시리즈가 상당히 또 최근에 판매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차 이런 차들 그리고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역시도 저가 모델을 낼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델2 하이랜드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중국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강연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강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이제 강연의 장점은 직접 오셔가지고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큰 장점인데 예전만큼 이렇게 강연이 그렇게 활발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주식의 완전 빠꼼이 김선영 대표하고 뭐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이렇게 4명이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 면 단위, 읍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강연을 다니려고 하고 있고 5월 달에 30분 넘게 오셨어요. 서울에서 해서. 그래서 6월 달에 6월 21일 날 서울 신촌 쪽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시대에 맞춘 주도주 그리고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6월 21일 신촌 홍대 이쪽에서 강연회를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소통하실 수 있고 일방적인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나고 네트워크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번에도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도 1시간 반 동안 그때는 또 케이터링 업체까지 붙여서 밥도 먹으면서 같이 우리 또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미국 주식도 상관없고 국내 주식도 상관없고 비트코인도 상관없으니까 오셔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을 갑니다. 원래 부산 가려고 했는데 7월 12일 피디님이 요거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 그 지방 부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니까 대구로 와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중에 강연 같은 거 가서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으신데 서울이 아니라서 못 오시는 분들 지방 강연 저희가 어디든 갈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가고 대구, 대전, 뭐 광주, 울산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지방 강연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김선영 대표,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이렇게 넷이서 전국적으로 지방 다니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방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지방 강연 1탄은 7월 12일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대구가 유력한데 다른 지역 있으면 어디든 말씀해 주시고 6월 21일에 서울에서는 신촌 요번 주 토요일이네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신촌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한 주도주 관련돼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비트코인 얘기할 거니까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주식이 어렵죠. 미국 주식 좋을 줄 알고 미국 주식 넘어갔는데 미국 주식은 주춤하고 한국 주식이 코스피 지수가요, 지금. 오늘 또 기준 보니까 2940선을 얼마 만에요? 41개월 만에 돌파했어요. 어렵지만 또 너무 재밌어요. 절대 주식으로 쉽게 돈 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는 좀 유지하시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야 진짜 야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랑 막 기술 이전을 해? 오늘 안타깝게도 바이오 얘기는 하나도 못 해드렸어요. 다음 달에 제가 또 너무나 재미난 로봇 얘기랑 바이오 얘기, 전기차 얘기 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항상 체크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회사가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아.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익과 기대값의 이 시소관계 계속 생각해 보시고 야 방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방산 비싼데 이익이 미친 듯이 개선된대. 그 방산 주가와 이익의 관계. 야 방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기대값은 없어. 그럼 사람들 기대값 올라오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 기대값과 주가의 관계. 그거 계속 따져보시고. 내가 투자한 거 수익 많이 났어요. 더 갈 수 있죠. 조금 수익 실현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화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금화를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데 나 이거 두산 200% 먹었는데 500% 갈 거야. 나 두산 절대 안 팔아. 그러면 새로운 기회도 또 날리시는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못한 거 중에 다음 시간에 꼭 말씀드릴게 정보 수혜주 중에 지주사가 있어요. 지주사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주사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돼서 오늘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기존 조선방산 원전 말고 지주사라는 또 새로운 게 주도주가 막 나오죠. 하반기에 또 바이오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또 막 주도주 로봇 막 주도주 나오죠. 그러면 조선방산 조금 내려놓고 바이오나 지주사 조금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껄무새라고 하잖아요. 나 이거 두산 갖고 있으면 500% 100% 돼요. 그건 껄무새고요. 조금 수익 났으면 정리해서 새로운 주도주로 좀 갈아탄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현금 비중은 저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2,900이든 뭐 3,000이든 현금 비중은 항상 20에서 25% 정도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항상 현금 비중 20에서 25%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시황이 궁금하거나 시황 대응이 어려우시면 빌리언스 캠퍼스라고 그 구독 모델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니까 구독 모델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